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반려견 교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반려견 라이프스타일 매뉴얼의 저자 유준호입니다. 우리도 반려동물 인구가 어느덧 1,500만 명이 되었고요. 이제 네 가구 중에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전체 반려동물 가구의 80% 정도에서 한 586만 마리 정도의 강아지들과 살고 있는 반려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견 시대를 맞아서 보호자들은 강아지들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아이들과 제대로 교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반려인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밥을 주고 또 산책하고 병원에 다니는 기본적인 반려견 케어를 이외에 이젠 우리 반려견들과 정서적으로 더 긴밀하게 교감하고 공감력을 높여서 짧은 견생을 살다가는 아이들과 더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도 이런 흐름에 맞는 반려견 교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반려견과 교감이 필요해라는 주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성향 파악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세 부류 정도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 나는 초보 반려인이어서 강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고 그 교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오셨다는 분들은 좀 1번을 선택해서 한번 채팅창에다가 메시지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반려 경험이 저는 많아서 좀 반려견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에 참석이 됐다 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은 2번을 좀 올려주시고요. 또 아직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지만 향후에 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좀 참석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예비 반려인 분들은 3번으로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표시하고 계신데요. 1번, 2번이 압도적이시네요. 3번 같은 예비 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초보 반려인 분들, 그리고 반려 경험이 많지만 반려견 교감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더 공부하고서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개의 조상 회색 늑대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와서 반려견으로 진화하게 되었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개의 가축화와 반려견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고 또 인간에 의해서 가장 먼저 가축화되었던 동물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뭐 소나 돼지, 닭, 염소, 뭐 오리 이런 여러 가축화한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개에게 노동 의무를 면제해주고 또 집안에까지 불러들여서 친구나 동반자로 생각하며 반려견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주면서 같이 살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반려견 명언 하나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인간은 개에게 사랑을 주지만 개들은 우리에게 삶의 전부를 줍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개들은 우리 반려인들에게 어떤 존재들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에서 40,000년 정도 전에요. 굶주린 회색 늑대 무리들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들을 뒤져서 먹게 되고요. 가만히 보니까 산에서 어렵게 사냥을 해서 먹지 않고 또 굶을 때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하지 않고도 사람들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인간들 곁에 머물게 되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늑대들이 다시 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개의 가축화와 반려견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뭐 늑대들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가축화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 이런 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동물학자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은 강아지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타고난 친화력 또는 교감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주장하는 그 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늑대들은 사람들에게 점점 길들여졌는데요. 사냥에 협조하고 남겨진 고기를 얻어먹고 또 밤에는 맹수가 민가에 내려오는 것을 짖어서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사냥과 경비 업무 외에도 개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귀염성 그리고 충성심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사게 되고요. 결국 오늘날 친구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안방까지 점령하는 그 반려견의 위치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동물 중에서 유독 강아지들에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가족이나 친구로서 같이 지내게 되는 이유를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교감하는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학계에서는 결국 개들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본능적인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개들이 반려견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은 개들이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인간이나 강아지의 몸속에 똑같이 엄마와 아기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주는 호르몬 반응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개들이 수천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의 친구가 되고 또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은 개와 사람의 교감과 가축화의 과정에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별로 그 바뀐 개의 존재의 의미,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강아지를 옆에 두고 기워하는 애완견, 펫이나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1983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강아지가 사람들의 삶의 동반자고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서 애완견이 아니고 반려견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네 집 중에 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진입해 있고요. 반려가구인 89%에서는 반려동물은 우리의 엄연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는 펫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반려견이 우리 생활과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인 펫팸족, 펫과 패밀리의 약자를 줄여서 쓰는 펫팸족 이런 말도 있고요. 자녀 대신에 결혼을 한 후에 반려동물과 같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딩펫족, 또 반려견을 나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의미인 펫미족도 쓰고 있고요. 이런 이제 펫과 관련된 여러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반려동물 입양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이를 두고 팬데믹 펫이라는 신조어도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젠 우리 사회도 반려견을 사람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르면은 강아지들이 먼 옛날에는 인간의 사냥, 경비, 이런 노동의 조력자 시대에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애완견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요. 노령화되고 또 혼자 살아가는 독신 가구나 소가족들이 많아지면서 반려견들이 당당한 새로운 가족이고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함께 지내는 그 반려견으로서 급속하게 그런 존재 의미가 변화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화된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반려견 시대에 우리가 강아지와 같이 산다는 것, 이게 반려견에게 정해진 시간에 밥과 물을 준다는 것, 또 적절한 산책을 해주고 또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 삶의 동반자들인 반려견들에게
보호자들의 의무를 다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개들이라는 것은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동물이고, 또 복날에는 사람들의 원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몸보신하는 고기의 존재들이었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당연히 개들은 밖에서 집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경비견의 역할에 만족했었죠. 자, 반려견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상 아이들의 유일한 잘못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그네스 턴불이 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 명언을 들으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반려견들의 수명은 대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이고요. 우리 인간들의 시계보다는 6배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처럼 짧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보호자들은 1분 1초라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이들과 진정성 있게 교감하고 이렇게 지내야지만이 나중에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덜 후회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반려견의 양육과 동행의 개념이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들이 더 행복해 하는지,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반려견과 같이 산다면 우리 삶의 동반자인 우리 강아지들과 내밀한 소통을 통해서 내 아이와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려견 교감이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공감 능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강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반려견과의 동행에서 교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교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우울할 때 강아지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반려견 명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와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까지도 본능적으로 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교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서로 접촉하여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반응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다 또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데요. 이것도 교감이라는 단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 아픔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반려견과 교감 지수를 높이려면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교감하는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공감 능력은요,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반려인들이 강아지들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이 좋아져가지고 타인과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훨씬 잘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가 갖고 있는 탁월한 공감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의 러셀 존스라는 분이 반려견 빌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반려견 빌은 갑자기 다리를 절룩거리고 한쪽 다리를 못 쓰고 이렇게 절룩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셀 존스 씨가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검사 결과 빌의 다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국 왜 그랬을까요? 반려견 빌은 다리를 다친 게 아니고 러셀 존스 씨가 얼마 전에 한쪽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불편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이에 공감을 해서 한쪽 발을 쓰지 않고 쩔룩거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러셀 존스 씨가 쩔룩거리는 모습, 반려견 빌이 한쪽 다리를 들고 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영국의 윌킨슨 박사팀이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개들은 보호자가 하품을 하면 그 옆에서 같이 따라서 하품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침 이 사실을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제 실험견들을 데리고 객관적인 실험으로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즉, 그 개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또 쓰다듬어 주고 또 개 이름을 불러주고 주의를 끈 다음에 옆에서 늘어지게 하품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쳐다본 그 69%의 강아지, 45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해서 45마리 중에 31마리입니다. 69%의 강아지들이 같이 따라서 하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 개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이 세상의 동물 중에서 개들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동물로 진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살아오면서 교감하는 능력을 조금씩 진화시켜 왔는데요. 학계에서는 뭐 특히 사람들이 개 이런 탁월한 교감, 공감 능력을 파악한 다음에 원래 시켰던 사냥, 또 지문반, 경비 업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해방시켜 줍니다. 네, 그렇게 주자 이제 그렇게 되자 개들은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나누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을 더 발전시켜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견과 생활하는 보호자들은 왜 반려견과 교감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감은 보호자하고 반려견 상호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는 사랑과 관계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의 분비의 변화입니다. 우선 옥시토신은 무슨 호르몬인가요? 주로 뭐 포옹, 또 스킨십, 또 남녀 간의 성관계, 그리고 생식과 출산, 육아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나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호르몬 또는 행복의 호르몬, 애정의 호르몬이라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나오는 관계의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사이언스지에 실린 일본의 아자부 대학 논문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반려견하고 눈을 마주치면 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크게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에만 검출되는 게 아니고요. 반려견 소변에서 똑같이 옥시토신이 검출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이 연구진은 반려인이 강아지들과 한 100초 이상 눈을 맞췄을 때 사람은 평소보다 4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평소에 나오는 옥시토신 양보다 40% 정도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자주 여러분들의 반려견과 눈을 좀 맞추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반려인이 키우는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반려동물의 옥시토신 분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뭐 이런 실험도 해봤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각각 10분씩 놀아주고요. 놀아주기 이전과 이후에 그 타액에서 옥시토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봤거든요. 무려 강아지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의 분비가 고양이에 비해서 5배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동물학자들은 이런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동물 중에서 개가 정서적으로 가장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감하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려견과 교감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반려견 교감했을 때 놀라운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 반려견과의 교감 시에 우리가 겪는 힘든 감정에 대해서 놀라운 치유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반려견의 기쁨이나 즐거움 등 좋은 감정은 바로 반려견이 느끼는데요. 특히 반려견의 슬픔, 또 불안, 좌절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훨씬 더 예민하게 강아지들이 알아채고요. 아무 말 없이 우리 옆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우울할 때 강아지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이 명언은 반려견이
인간에게 주는 위로를 잘 표현해 줍니다. 말 없는 강아지가 때로는 사람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일일이 강아지한테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아무 말 없이 나한테 다가와서 큰 눈을 껌뻑이며 내 주위에 가만히 있어주는 강아지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들입니다. 개들은 그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요. 반려인이 하는 그 말의 억양, 또 표정, 그리고 말의 분위기, 또 말의 속도,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보호자의 감정을 자기가 오감으로 파악을 해서 바로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차디찬 바람이 부는 전쟁 같은 사회에서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 말없이 꼬리를 흔들고 반겨주는 우리 강아지들의 우직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가와서 내 옆에 또 몸을 붙이고 있는 반려견들을 좀 보면 사실은 인석들이 나에게 뭐 그렇게 큰 위로와 평화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에게서 위안과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아지들과 있다 보면 내 슬픈 감정,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누구와 나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뭐 우리가 치매 노인들이나 심신장애아들, 재소자들, 또 심한 우울증 환자들을 상대로 강아지를 통해서 동물 매개 치료를 하는 것을 봐도 개가 가진 사람과의 놀라운 정서적인 교감 능력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개와 교감을 하는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한테 유익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개와의 교감이 개와 사람 상호 모두에게 다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반려견과 더 긴밀한 교감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요. 또 슬프거나 우울한 감정들을 치유를 받아서 우리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교감 상대인 반려견들한테 영향은 없을까요? 반려인과의 교감 상대인 우리 강아지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은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 반려견의 장수 관련 논문에서 빠짐없이 거론된 것은 반려견의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반려견이 장수를 하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고요. 결국은 이것이 반려견 수명,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들에게도 사람과의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교감을 하게 되면은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늘려주고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올려주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는 또 줄여주게 됩니다. 반려견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결국 우리 강아지들의 면역력은 높아지고요. 웬만한 스트레스 정도를 이겨내고 결국 이게 반려견의 수명을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반려인과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교감하는 개들이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고 우리가 반려견과 적극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려견 명상도 같은 원리인데요. 개를 쓰다듬고 긁고 껴안는 것은 깊은 명상만큼 마음을 달래주고 또 기도만큼 우리의 영혼에 좋을 수 있다. 미국의 스릴러 작가인 틴 쿤츠라는 분이 얘기한대요. 이분 말대로 반려견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명상이고 기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입니다. 반려인하고 같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들이 없어지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평안해지고요. 그런 느낌은 그대로 반려인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반려인의 심리적인 안정감, 또 평온함, 이런 것들이 반려견의 정신 건강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에 보호자가 행복하고 또 즐겁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강아지들에게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호주의 더 컨버세이션닷컴이라는 데서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반려견과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분 전환 방법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반려인이 일주일에 최소한 7분 이상 정도 반려견과 동반 명상을 할 경우에 보호자들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또 강아지하고도 더 친밀해진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아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반려견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반려견과의 교감 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반려견 교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실무적으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반려견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몸을 만지는 것,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놀이나 산책, 친구 관계, 운동,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또 내 아이가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반려견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개들의 언어는 보통 두 가지죠. 이제 시각적인 몸짓 언어, 그 다음에 청각적인 음성 언어인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의 개들은 뭐 몸의 일부분인 뭐 꼬리, 뭐 다리, 고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또는 어떤 강아지들은 몸 전체를 통해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카밍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소 자신의 반려견이 표현하는 몸짓 언어, 이 카밍 시그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교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반려인과의 교감은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강아지들의 몸짓 언어 또는 강아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교감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요. 개들은 다 다르다라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반려견의 많은 훈련서 또는 교육 동영상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부분, 교감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 강아지의 특성은 다른 강아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뭐 견종이나 나이나 생활 환경 또는 반려인의 성향 또 어떻게 입양을 했는지 또 같이 지내는 집안에서의 반려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동물 친구들에 따라서 이 반려견의 성향 또 호불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또 이해하셔야 되고요. 결국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 강아지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반려인이죠. 그래서 이 내가 누구보다도 내 강아지의 특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이제 구체적인 그 교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교감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교감 활동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교감 활동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는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터키의 노벨 문학상 작가죠. 오르엔 파무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강아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생활하는 내 반려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첫 번째 기본적인 교감 활동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책 교감인데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교감이면서 반려견과의 교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산책은 반려인과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고요. 오랫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이런 강아지들의 분리불안이나 짖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감 활동입니다. 제가 이제 반려견 산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3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강아지의 산책 성향을 좀 파악해서 그 성향에 따라서 산책을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강아지는 어떤가요? 자,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책하러 가면 무조건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 뛰어들고 놀고 장난치고 친구들의 냄새를 맡고 뭐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 타입의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있는 금돌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뭐 흙이나 나무, 돌, 또 친구들이 지나간 자리, 뭐 이런 자연의 냄새를 맡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저희 금돌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인사하는 거를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면 바로 그 돌아서서 자연의 냄새를 맡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세 번째는요, 반려인들과 산책하러 나가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같이 외출해서 같이 있다,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걸어간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즐기는 그런 그 타입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강아지가 와도 굉장히 그 관심이 없죠. 또뭐 짖을 수도 있고요. 이런 강아지들은 대부분 또 다른 반려인들, 그 다른 친구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이죠. 이런 부류의 강아지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지 않고 조금씩 골고루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강아지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강아지는 어떤 타입에 속하나요? 딱 한 가지에 속할 수도 있고요. 약간씩 겹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강아지의 산책 성향을 좀 먼저 파악해서 그 산책 성향에 맞는 그런 산책을 좀 시켜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아지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우리 강아지가 있다고 쳐보죠. 이 강아지한테 자꾸만 친구들을 만나라, 같이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할 경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강아지들은 그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 나이가 어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시간들이 있지만 이미 성견이 된 강아지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 내 아이의 산책 성향에 맞게 냄새를 맡길 좋아하는지,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는지, 반려견하고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의 강아지의 산책을 한번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한 산책이 되게 하자는 건데요. 자,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 내 반려견의 뭐 위험 인자들도 있고요.
또 같이 만나게 되는 강아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옆을 지나다니는 그 비반려인들도 있고요. 또 산책길에 떨어져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버려진 음식물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다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 뭐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심지어는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고 사고 날 확률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산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개물림 사고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산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좀 산책의 폭을 좀 다양하게 하자. 저희 집 주변에는 뭐 여러 가지 산책 코스들이 있습니다. 뭐 야산도 있고요. 운동장도 있고 숲길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반려견 산책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딱 나오면 동서남북으로 네 가지 기본 코스가 있고요. 하루에 한 번에 제가 한 3, 40분 정도 산책하는데 A, B, C, D 네 코스를 어떤 경우는 A 코스를 반을 돌고 C 코스에서 마감을 하기도 하고요. 또 B 코스를 돌다가 D 코스 쪽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서 산책을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가지 코스가 여덟 가지 코스가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차를 타고 10분이나 20분 정도 가면 훨씬 더 양호한 그 환경이 있는 산책 코스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뭐 숲길이 나온다거나 천변이 나온다거나 어떤 그 공원이 나온다거나 이런 데를 뭐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제가 우리 근두를 위해서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대략 한 20여 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코스도 변해주고 시간도 변하게 해주고 코스를 가는 순서도 바꿔주고 또 때로는 다양한 어떤 산책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려견 산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적인 교감 활동은요. 눈 맞추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죠. 반려견하고 눈을 맞추면요. 또 반려견들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그 최고의 교감 활동이 됩니다. 그 처음에 하면 아이들이요. 이 반려인들하고 눈을 좀 잘 못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점점 거리를 좁혀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면 어느새 우리의 눈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 눈 맞춤할 때 뭐 그 눈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본적인 교감 활동은 얘기해 주는 건데요. 얘기해 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강아지들은 사람이 얘기하는 긴 단어나 긴 문장, 어려운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짧게, 간명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로. 이게 가장 얘기해 줄 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도 이제 근돌이하고 눈 맞추기를 할 때 근돌이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때로 저는 뭐 이제 그 눈을 보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귀에다 대고 이제 속삭임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또 어디 나갈 때 저는 근돌이한테 아빠가 오늘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또는 아빠가 오늘 등산 약속 있어서 가는데 몇 시에 들어올 거지? 내가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들어오면 너랑 산책하러 나갈 거야? 이렇게 단문으로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외출하게 될 경우에 외출하게 되는 배경, 어떤 일 때문에 외출하게 된다라는 단어들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요. 반드시 돌아올 시간대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강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강아지가 이해를 할까요? 얘기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강아지들하고의 어떤 유대감, 또 어떤 교감을 하는 이유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안정감을 계속 주면 혼자 오래 있을 때도 혼자 잘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안정감을 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수명까지도 이제 늘려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주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들은 보호자의 퇴근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강아지들이, 모든 개들이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오감이라는 거예요. 오감은 우리 인간도 똑같이 갖고 있었죠, 오감. 청각, 시각, 촉각, 또는 뭐 여러 가지 감각들에 대한 기관들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오감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요즘 전자기기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런 오감들이 우리 몸속에서 점점 이뤄지게 됩니다, 오감들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들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강아지들은 아직도 그 오감이 살아 있습니다. 청각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다음에 시각 발달되어 있죠. 후각 발달되어 있죠. 애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 오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이 동물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보호자들이 언제 퇴근해 오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텔레파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강아지들하고 교감을 해서 교감 뉴스가 높아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강아지가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돌이하고 계속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요. 그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얘기해주고 교감을 하다 보면 이 강아지들이 반려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또 5년을 같이 산 강아지와 10년을 같이 산 강아지, 20년을 같이 산 강아지가 다 다르거든요. 훨씬 더 오래 시간을 같이 하면 할수록 핵심 단어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말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떤 본능적인 감각들을 또 알게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뜻일 거야 라는 것들을 뭐 그 본능적으로 강아지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돌이 같은 경우에도 매번 그렇지 않지만 어느 날 제가 퇴근할 때 2층 창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내가 들어오는 차 소리를 듣고 현관문 앞에 달려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본적인 교감 활동은요, 스킨십입니다. 강아지에 따라서 좋아하는 부분하고 싫어하는 부분들은 다르죠. 좋아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목 밑에 부분하고요. 귀 뒷부분, 그다음에 반려인이 만질 경우는 머리, 그다음에 뭐 등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강아지 싫어하는 부분은 좀 공통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발을 만지는 거 싫어하고, 발톱 같은 거 싫어하고요. 꼬리 만지는 거 싫어하고, 또 코를 만지는 것, 입을 만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이 끝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근돌이의 코와 미간의 그 사이 부분, 이 사이 부분을 가볍게 제가 키스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또 가끔씩 근돌이 코와 제 코를 같이 이렇게 부벼주는 그런 부분도 근돌이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근돌이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가볍게 안아주는 백허그도 아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뭐 반려인들이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아지 스킨십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어느 부위를 만졌을 때 강아지들이 존다 또는 무념무상으로 눈을 감고 즐기고 있다. 그럼 대부분이 좋아하는 거고요. 계속 하셔도 되고 또 어느 부분을 만졌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굉장히 긴장한다. 그러면은 만져야 되지는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반려견이 좋아하는 그 스킨십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기본적인 교감 활동은 마사지인데요. 마사지하고 스킨십은 조금 다르죠. 뭐, 소요 시간, 또 범위, 또 드리는 노력,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스킨십은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마사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정성스럽게 일정 시간에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사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돌이가 이제 디스크가 있는 근골격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허리 디스크 부분, 또 다리 부분, 엉덩이 근육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져주고요. 마사지 시에는 저 같은 경우 원적외선 램프를 좀 틀어가지고 그 마사지하는 부분을 좀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서 하는 편이고요. 가끔은 복부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그리고 근돌이가 노령견에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노령견들이 좋지 않은 눈 주위, 또 머리 부분, 또는 입 주위 뭐 이런 부분들을 교대로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고요. 저도 뭐 아로마 향을 좀 써서 그 오일을 가지고 마사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향 마사지라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그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강아지가 좋아하는 향을 좀 찾아내서 그 강아지를 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오일 마사지, 향 마사지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강아지 마사지 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싫어할 경우는 하지 마라.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좀 부드럽게 조금씩 강도를 좀 높여 나가서 좀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가장 기본은 보호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손길을 닿았을 때 거부하지 않게 하는 것. 뭐 이게 교감이고, 이게 마사지의 기본이기 때문에 손길을 처음부터 부드럽게 대서 정말 우리 아이가 편하게 느끼고 졸게 해주고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마사지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교감 활동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한번 메모하셨다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교감 활동들 말고요. 사실 이제 교감 활동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근돌이하고 하는 특별한 교감 활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은 곤드리를 위해서 저는 맨땅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맨발 산책이 사람들한테 아주 유행이죠. 전 그래서 사람은 맨발 산책을 하고 강아지는 맨땅 산책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집 주변에 보도블록, 아스팔트 이런 데서는 제가 잘 앉고 흙이 있는 땅이 있는 곳에 내려놓고 맨땅을 주로 산책해주는 그런 건데요. 근글곡계나 여러 가지 척추, 디스크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교감 활동 중에서 근들하고 특별히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양재천인데요. 양재천의 저 상류 쪽에 물이 좀 깨끗한데 이렇게 모래가 좀 깔려 있고요. 깊지 않아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서 같이 교감하고 산책하는 과정을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돌이와 같이 하는 동반 명상입니다. 제가 주로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녁에 잘 때 명상을 좀 하는 편인데요. 집안에서 할 때는 근들이와 같이 이제 호흡 명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책을 근들이하고 나갈 때는 자연의 소리나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대상으로 해서 소리 명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같이 하는 것, 이게 내 아이하고 깊은 교감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제 명상이 자꾸만
늘어날수록 금돌이가 다른 데 있다가도 명상을 하는 음악을 틀고 명상을 시작하게 되면 내 옆으로 가끔씩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명상이 편해지고 자기가 그 명상에 대해서 교감할 수 있고 아빠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풍부아들인데요. 집안에 혼자 오래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요. 특히 이런 아이들은 그 산책도 많이 해줄 수 없고 또는 많은 시간을 그 반려인들이 내지 못할 경우에 이 집안에서 아이들한테 뭐 놀이죠, 결국. 아이들과의 충분한 놀이나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어떤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움직이게 해주고 또 지루해하지 않고 또 얘들이 좀 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놀이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서너 가지 놀이를 같이 합니다. 첫 번째는 숨바꼭질인데요. 집안에 어떤 문들 같은데 제가 뒤에 이렇게 간식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긁거나 찾아보라고 소리를 내면 금돌이가 찾으러 와서 저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그 간식을 주고 칭찬을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보물찾기 놀이인데요. 집안의 금돌이가 주로 사용하는 방석이나 침대 또는 그 강아지 용품들 주변에 제가 조그만 교육용 간식들을 좀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에다가 좀 그 가둬 놓고 충분히 제가 보물을 다 숨겨 놓은 다음에 나오게 해서 금돌이한테 보물을 찾아서 냄새를 맡고 간식을 먹게 해주는 그런 보물찾기 놀이인데요. 아주 흥미롭고 또 좋아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조그만 종이컵들 있잖아요. 종이컵들 안에다가 조그만 교육용 간식을 넣어가지고 뭐 5개든 10개든 간에 방 안이나 숨겨진 장소에다 놓고 아이들이 후각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간식을 찾아 먹고 또는 양발을 이용해서 간식을 찾아 먹으려면은 그 이 종이컵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먹이를 먹지 않고 뭐 냄새, 청각, 시각을 활용해서 또 몸을 활용해서 내가 음식을 찾아 먹고 간식을 찾아 먹는 그런 놀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침마다 금돌이하고 눈을 바라보고 교감하면서 귓속말을 해주고 또 산책 시에나 저녁에 만났을 때 코와 그 이 미간 그 사이를 뽀뽀해주는 코뽀뽀를 많이 좀 해주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저희 집 부근에 체육공원들이 좀 있는데요. 체육공원에 가면 주로 맨땅으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족구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주로 철조망들이 쳐져 있어서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갈 경우는 반려견 목줄을 풀고도 충분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이런 데 가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떠날 수 있고 같이 뛰게 하고 공이나 원반을 가져서 같이 놀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교감 활동입니다. 유럽 국가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목줄을 풀고 산책하는 것들을 의무화하는 규정들도 만들고 있고요. 미국의 공원들 보면은 세 가지 공원이 있잖아요. 하나는 반려견이 줄을 메고 가야 되는 공원, 반려견이 줄을 풀고 가는 공원, 또는 반려견들은 못 들어오고 사람들만 가는 공원, 뭐 이런 식으로 반려견 목줄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도 그런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집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배드민턴장 또는 족구장, 그래서 안전하게 펜스가 쳐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목줄을 풀어놓고 이 아이들이 뛰고 공놀이하고 또 원반놀이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반려견 교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레이키 치료하고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레이키라고 해서 일본의 우스이 레이키라는 분이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오히려 대체 의학으로 더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우주에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그 부분 가지고 아픈 사람, 아픈 동물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키 치료사들이 있고 치료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배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근돌이와 교감하면서 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 근돌이의 어떤 치료를 좀 제가 도와주고 있는 편이고요. 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마음을 읽고 그 소리를 듣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을 완전하게 해준다. 미국의 그 유명한 야생동물 사진 작가죠. 로저 카라스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 삶을 완전하게 해주는 아이들과의 진실한 교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반려견들도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덧 그 약속한 강의 시간은 거의 다 되었고요. 반려견들과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방법들인 반려견의 교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더 좋은 교감 방법, 또 다른 반려인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방법들이 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블로그에 오셔서 이런 교감 강의 관련해서 한번 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몇 분들을 좀 선정해서 제가 쓴 책, 반려견 라이프스타일 매뉴얼이라는 책을 좀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교감 방법은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마리의 반려견들은 다 성향이 다르고요. 행복해지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내 반려견과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 그런 교감 방법 무엇인지 이걸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뭐 제 얘기를 좀 경청해 주시고요.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은 제 블로그에다가 좀 문의글이나 또 새로운 교감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소개글 같은 거 남기는 방법으로 추가로 한번 소통을 했으면 하고요. 교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뭐 좀 추가 강의를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감에 대한 또 강의에 대한 의견들을 좀 올려주시면 뭐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시절이 됐죠. 반려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요. 또 환절기에 건강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편안한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